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제 아내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제 처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좀 모아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언론 보도도 관련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지금 어제 저녁부터 해서 보도 되는 거 보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하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뭐 어떻게 해라라고 주문을 준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주문을 저희가 대통령실에 요구한 적 없어요.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부속실이 있습니다. 다 야당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또 알리시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목소리가 뭔가 대통령실, 대통령 차원에서 뭔가 하기를 기대하면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대하면서. 근데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가 전달한 건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일단 이렇게 당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제가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이거 하나를 좀 더 봐야겠네요.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가 계속 비슷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골단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할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 뭐 한 방송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해서 직접 입장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은 대담을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이관섭 비서실장이 참모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측성 보도에 일절 대응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떤 확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설명이 없는 거죠. 대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진행 중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강전의 부위원장.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에서는 아까 대변인 설명 중에 뭔가 기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네,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의견을 갈린다기보다는 조율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지금 보도가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전부터는 KBS 등 특정 언론사와의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후에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렇지 않다,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여론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이 된 지 20일이 넘었고 곧 좀 있으면 설이 되는데요. 이맘때쯤에는 대통령이 연례적으로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언론사와의 그 대담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계획을 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 그 내용 안에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근데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정아 대변인, 국민의 예. 박정아 대변인이 조금 한 이야기 중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저 말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의견 표명을 해줘야 그 이후에 총선 과정이 조금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무대응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그래도 근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어떤 보도가 많은데 일절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여론조사도 요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요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죠. 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보면요, 숫자가 69%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24%. 그러니까 필요하다가 훨씬 많은 상황이 나타났네요, 지금요. 자, 윤경호 소장님.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오히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늦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명품 백이라는 걸 받았다는 게 2022년 9월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대통령 취임한 게 5월이고 불과 4개월 후.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게 작년 11월이잖아요. 예. 벌써 2달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실이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그냥 쉬쉬? 요즘 같은 세상에 쉬쉬가 됩니까? 더군다나 유튜브라는 동영상에 명백히 그건 대역을 쓸 수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그게 무슨 몰카로 공작이 됐든 안 됐든 그걸 떠나서 예. 왜?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받았다는 게 뭐 이전은 외신에 이미 나온 것처럼 2,200불짜리 특정 디오르라는 그곳의 백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요? 그럼 진작 대통령실 당사자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69% 70%의 국민이 입장을 내놓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동안에 2달 정도 지나는 과정에 이게 별로 다뤄지지 않다가 예.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무엇 덕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폭발 갈등 폭발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거둬들일 수 없는 예. 거 아니에요? 급기야 그저께는 로이터라는 해외 통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미국 신문이 아주 상세하게 이걸 보도를 했다면서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일인지 아닌지 그건 뭐 느끼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국민이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입장 표명, 당사자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입장 표명은 예.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그 예. 그래프를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프요? 왜 그런 말씀을 예. 드리냐면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총선에 영향을 주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필요하다가 대통령의 부정평가보다도 더 높아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 평가보다도 높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가 대통령의 긍정평가보다도 더 낮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화가 된다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4%,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9%가 된다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꾸 데이터를 보지 않고 예. 그냥 추정해서 이거 공작이다. 예. 자꾸 야당에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함정 몰카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팽개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데이터를 보면은 예.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그래프가 준비됐으면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좀 바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냥. 예. 지금
함정 몰카냐? 예. 아니면 이제 이 함정 몰카 이거 진짜 이게 김건희 여사의 함정을 만들기 위한 요 사안을 그렇죠. 사안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렇죠. 공작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민 여론은 명품백 수수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영상이 그렇다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명품백을 살 건네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디 이런 걸 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요? 예. 이랬더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아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데이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거 결정된 바 아직 없다. 그리고 다른 참모들에게 일절 그런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거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냐는 쪽으로 조금 보도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게 된다면 그 입장 표명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수준이 있을 거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상황 자체를 좀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아예 사과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소정욱 변호사께는요. 일단 대통령 입장 표명의 필요성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표명을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어느 정도가 맞을까? 이거 어떻게 의견이십니까? 수위는 이제 그 해명이 추가되면서 일부 유감까지. 일부 유감. 까지. 근데 뭐 사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과가. 예.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노는데 조금 전에 뭐 배 소장님이 저보다 여론은 전문가지만 예.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걸 뭐 주느냐고 안 받으면 천정부지로 떠오른댔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파워치 조그만 거 하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 80 갔다가 20, 30 왔다가 이런 국민입니까? 저는 그래 안 봐요. 이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 그 가방 선물 하나 때문에 투표할 때 안 찍을까요? 아니면 이게 민주당 지지하는 분이 그 사과하면 국민의힘 후보 찍을까요? 저는요. 이런 게 여론조사는 만약에 거꾸로 김정숙 여사가 옷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까 해도 80 나옵니다. 이런 조사는 이게 국민이 이래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은 공작이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은 받은 게 문제다.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그럼 사과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과반 갑니까? 진솔하게 김건희 여사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면 이게 과반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후진적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치인데 이거 가지고 이게 모든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이 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 민생 공약들이 많습니까? 이 선물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따라서 이게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이제 뭐 국민들의 요구와 일부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진솔하게 해명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처음부터 이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즉시 반환 못한 거 그다음에 경호가 뚫린 거 그리고 이제 그 못 걸러낸 거 만나는 걸 이런 부분은 이게 좀 일부 유감 플러스 이제 해명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대통령이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의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고 일부 유감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제가 추가 좀 짧게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입장 표명의 형식을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데 이게 뭐 기자회견이 있겠는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언론을 통한 대담 형식일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이 아닌 대담 형식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김새찌개든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기자들과 이런 데 그 소통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데 진지한 또 문제를 김치찌개 하면서 아무래도 좀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거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는 뭐 KBS든 특정 언론사하고 깊이 있게 좀 진지하게 대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소통이 언론하고 이게 강화돼야 되는 걸 분명합니다. 진짜 이게 대통령 원래는 되기 전에는 다 소통 이야기하다가 누구든지 대통령 되면 기자회견을 거의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윤 대통령도 좀 이게 그 바뀌어야 된다. 신년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이게 뭐 김치찌개 해동이든 단독 대담이든 다양한 형식으로 기자들과 이게 많이 만나시라. 언론과 많이 접촉하시라. 이렇게 저는 권합니다. 그럼 이번에 입장 표명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대담으로 단독 그렇게 하면 가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꼭 신년 아니더라도 기자들과는 수시로 자주 만나시고 자주 가져야 된다. 스태핑도 필요하면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재개하시라. 이렇게 제가 권유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성시훈 정책위 부의장. 만약에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수위가 해명 정도에 그친다면 여론의 또 반응을 볼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해명 정도도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방식 자체를 대담 형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대담이면 그야말로 대담이 그 약속 대련 아닙니까? 사전에 대통령의 기자회담 그 방송사 대담이라는 거는 예. 단어 하나까지 다 조율한 질문을 갖고 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놓고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제가 예측하기에는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아마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갈 거고요. 명품백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 정도로 아마 단어를 매우 축약시켜서 약간 포괄적이고 포괄시켜서 뭐 속된 말로 퉁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매우 축소시킨 입장을 말씀하실 거고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층 정도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네라고 할지 몰라도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중도 보수 지지층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 보고요.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김치찌개 형식도 하지 않고 대담 형식으로 한 것 자체가 매우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 이 불통 이미지 이걸 너무 강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곤란한 질문도 받아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때 보면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매우 곤란한 질문이 나올 게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밤새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나가서 예. 부족한 대답을 합니다. 국민들은 불만족하세요. 그때 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대표적이었죠. 부동산 문제 얘기하면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하지만 그래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예. 국민과 대화하고 곤란한 질문도 받아내고.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못할 거고 왜냐하면 할 말이 없고 그럴 용기도 없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 계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면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례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중반기 이후에 기자회견이 조금 많이 뜸해졌고요. 못했죠. 그리고 네.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저는 예. 지적을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좀 더 저는 내부에서도 좀 더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에 익숙하지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 출마와 함께 정치 데뷔를 하신 분이었고 예. 5년간의 그래도 당대표 경력 쌓고 하셨지만 그런 분도 기자회견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런 즉흥적인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예, 거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곤란한 사안들은 계속 어느 정부나 곤란한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받아내고 때로는 욕도 먹고 회초리도 맞고 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좀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매우 민감할 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 공학적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에까지도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대담이라는 것은 조금 신중한 거죠. 예. 사전 조율을 통해서 예. 너무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또는 지나치게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원래 또 의미했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또 기자회견이 됐던 대담이라는 건 조율이 대담이 되고 됐든 관리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사전 조율이 됐어요. 두 번째는 주제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예.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대담이면 적어도 예.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또 설명하고 싶은 분명히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는 내용 외에 예. 또 있을 겁니다. 내용이.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담을 선택한 이유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정도에서 설명드렸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아직도 이거 미정이고요.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인지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정된 바 아직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입장 얘기를 좀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뭔가 설명하는 가능성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그거에 약간 손을 근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받고. 손정욱 변호사. 대선 때처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설 가능성은 일단 지금 상태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한 워딩은요. 국민이
국민이 걱정하는 바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봐야 된다. 예.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걸 근데 얘기를 여기에 했어요. 사과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결국은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예. 특별감찰관이나 부속실로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고 예. 따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사과 요구로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건은 이제 그 잘 보시면 동영상을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이제 그 뭔가 청탁이나 민원 부탁 이게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범죄가 되거든요. 예. 그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요. 의뢰 안 받겠다는 걸 놓고 한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용을 안 했어요. 아. 이 목사인지 뭐 참칭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예. 교단인지. 근데 그 놓고 간 목사라는 분은 계속 김 여사가 혹시나 이게 뜯어서 공개석사에 써매기 찍어서 터뜨리자 이런 게 공작을 했는데 예. 안 썼잖아요. 그대로 이게 그냥 물건 보관 원칙대로 돌려주면 좋지만 안 받잖아요. 예. 그 공작하는 분이 받아갑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창고에 보관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입니다. 예. 여기에 무슨 김 여사의 사과가 어느 부분을 사과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맥락인지 모르지만 일단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은 설명을 좀 내놨어요. 윤 교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 논리가 과연 이 흔히 말하는 중도층 그리고 이거 동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이럴 수 있어라고 조금이라도 혀를 끌끌끌 찬 분들에게는 먹힐까? 그러니까 입장을 좀 역지사지를 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선물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혀를 찬 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예. 그런 사안을 대하는 태도 그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그 이전에 예. 본인이 본인의 경력을 위조 내지는 뭐 과장 또는 뭐 거짓을 했다고 스스로 나서서 사과를 했고 제가 나중에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부인이 되면 뭐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아내로서의 뭐만 지키겠습니다.라고 얼마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둘러싸고 얼마나 잡음이 많았어요. 지금도 세상에 조롱하듯이 멤버 유지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잊혀지는 단계에 가면서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또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어느 유럽 나라에 가서는 명품 샵에 뭐 쇼핑한다고 해외 언론에 그게 오히려 보도가 돼서 아 이거 정말 맞는 거야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 게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대통령 부인이 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예. 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된 다음에 즉각 대응을 했다면 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거 정말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뭐 그 최모라는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부친과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약속이 됐다면서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즉각 대통령 부인의 비서 역할을 하는 쪽에서 왜 설명을 못합니까? 그 당시에 설명을 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게 예. 과연 그냥 강변만 한다고 해서 이거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예. 강변만 한다고 알겠습니다.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윤경호 선생님께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당인 배현진 의원 시내 거리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지금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여당 소속인 배현진 의원 시내 거리에서 괴한의 피습. 좀 시내 거리라니까 이게 서울일 것 같은데요. 괴한의 피습. 병원에 이송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시내 거리에서 피습을 당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또 벌어졌군요. 지금요. 그렇군요. 속보 지금 들어왔는데요.
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당 배현진 시내거리에서 괴한의 피스 병원 이송 이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린 동안 이게 좀 속보까지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제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통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뭔가 말을 꺼내놨는데요. 제목은 그겁니다. 통하는 사이 김경률이 꺼낸 말.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겁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뭔가 좀 설명을 좀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좀 나타내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많이 회자됐는데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고. 택시 와가지고요. 뜻대로 얘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뜻으로 언급하신 건지. 명랑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 뭐가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면 또 쇼펜하우어가 누구냐 뭐 이런 거에서 또 뭐 누굴 비했다 이럴 것 같다. 근데 또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뭐 더 밝혀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더 밝혀질 게 있는가? 다 끝난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거든요. 배현철 소장님,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이게 뭔가 몸을 낮춘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혼란스러워요. 뜬금없이 또 비약, 또 비유, 은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말이 앙뚜안했더라고 발언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현상, 또 후유증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쇼펜하우어 얘기를 우리 일부러 꺼낸 걸까요? 항상 제가 우리 뉴스 와이드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제발 은유 비유하지 마라. 왼손에는 공손, 오른손에는 겸손을 유지하라. 이러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지난해 굉장히 많이 이 유행을 했던 그런 반골 기질의 비주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명랑이라는 이 이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회계사지만 철학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에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 피습,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 밝혀졌다. 더 이상 해명할 게 없다. 명명병백하다. 그건 그렇죠. 지금 다 밝혀졌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김건희 여사가 마치 비유로라도 말이 앙뚜완했듯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또 쇼펜하우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명랑하게 삽시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또 철학서에서 내가 건질 수 있었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해석이 어수선해져요. 이 이야기는 왜 했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발 은유와 비유는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요거 성추윤 부의자 지금 배주환 소장님이 해석을 해줬는데 해석이 더 헷갈려요 지금요. 그래서 성추윤 부의자께 다시 해석을. 그러니까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니 이거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다 밝혀졌다. 더 이상 뭘 명백하게 더 하란 말이냐라고 해서 그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약간 좀 두둔하는 분위기네. 그리고 본인이 약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약간 몸을 낮추는 분위기네라고 판단한 분이 많았는데 동시에 쇼펜하우어 얘기를 딱 꺼내요. 그러면서 아니 또 쇼펜하우어 얘기하니까 또 쇼펜하우어가 누구고 누구한테 비유한 것도 이럴 거 아니냐. 그럼 또 사람들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또 떠올리거든요. 송주윤 부의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몸을 낮춘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전 후자라고 봅니다. 자세를 낮춘 게 전혀 아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원래 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송주윤 부의장 잠깐만요.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조금 더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 관련해서 불쌍의 남자가 둔기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가격했다. 불쌍의 남자.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거는 이거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를 일단 바라고요.
아, 불쌍의 남자. 지금 뭔가 좀 조치가 좀 활발하게 있겠네요, 지금요. 일단 속보 나온 대로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바로 잡혔군요, 그럼요. 그럼 이것도 상황이 어떤 건지는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면요. 일단 아까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체포됐고요. 둔기로 지금 뭐 가격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지금요. 자, 속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송신 부장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끊겼어요, 지금요. 뭐 일단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면 김경률 비대위원은 원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저 정도 톤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또 비판을 했던 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약 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고마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사건은 법적 검토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거를 이슈화 시키면서 사과를 하냐마냐로 매우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죄송합니다. 매우 영리하게 그거를 이슈를 끌고 갔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이 정도까지 축소시켰는데 나를 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펜하우어를 언급한 게 저도 작년에 인기가 있어서 저는 독서가 아니라 책 구입이 취미라서 그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이 명랑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런 골자입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나에게 그렇게 지금 뭐 사퇴 요구를 하고 아무리 압박하고 욕을 해도 난 명랑하게 살 거야.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전 톤이 다운된 게 아니라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냥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뜻으로 보십니까? 하던 얘기 그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게 좀 해석이 그러니까 약간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두 가지 사항을 다 얘기를 해놓고 갔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의원들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아무리 봐도 곱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신윤계가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원하는 건 뭘까? 아직은 똑부러진 설명이 나오진 않는데 원하는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대위원직은 사퇴를 하고 서울 마포를 그러니까 총선 출마는 그냥 출마하라. 요 정도를 지금 바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일단 갈등을 일단락하는 걸 신윤계가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전혜 부위원장. 네. 신윤줄이 원하는 게 좀 저겁니까? 어떤 얘기가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런 형태를 바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그런 경쟁 관계랄까요? 지금 그런 그 구도가 좀 보여졌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촉발됐던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사천 논란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이슈가 다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마치 여론과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통령은 아직도 한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고 또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싶은 모양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보기 좋은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고 다만 그 전에 사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마포을에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이미 거의 선언을 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마포을에 가갖고 선거를 이제 뛰어라. 그게 이제 친윤 쪽에서는 가장 예쁘게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마포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정청래 의원이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정한 룰에 의해서도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거기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아침마다 피켓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본인이 그립을 잡고 가려면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본인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친윤 쪽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은 기자들이 국회에서 여당을 취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련 취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해서 들리는 얘기들을 뭐 기사도 나오고 하지만 보면은 비대위원 정도는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건 요 거취 문제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차원에서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제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항상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역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가 좀 대변해서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그런 이제 건강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 보니까 사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사퇴 없이 간다면 또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이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번 사태, 특히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라라고 하는 이 사태에 예. 친윤들의 목소리 별로 안 나왔다면서요. 이용 의원이 올린 거 굉장히 썰렁했다면서요. 그리고 요즘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보다는 한동훈과 찍은 사진 더 많이 올린다면서요. 왜? 국민 여론이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면서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원 사퇴시켜요? 그러면 한동훈 날개가 꺾이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당무 개입이라는 지금 잘못하면은 법 위반, 예. 정당법, 공무원 공직자법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고발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갈등 이 국면에 예. 잃은 거 얻은 거를 굳이 따져보라면 명품백 사건을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다가 온 국민이 다 알게 돼버렸잖아요. 그거 과연 잃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전 뭐 평가하기 싫습니다. 두 번째, 수평적, 수직적 당정 관계 얘기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너 그만둬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후배였지만 이제는 뭐 신뢰와 지지를 안 보낸다 그랬다면서요. 그랬는데 그랬던 후배인 한동훈이 노 이런 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평적 당정 관계 가까울 정도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니 출마 저 비대위원을 사퇴시켜요? 그다음에 또 하나 김경률 마포을 공천 얘기했다가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했다는 얘기가 사천?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철학은 시스템 공천이다. 예.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 때에 비유한 저 김경률을 왜 두고만 보느냐 이런 얘기는 전혀 예.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에게 나중에 백브리핑이든지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경률의 마포을 공천을 그냥 보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뭐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비친윤 세력이 지금 나서서 목소리를 내려면 좋다. 비대위원은 한동훈과 함께 하고 있으니 그냥 가라. 그러나 마포을에 사천했다는 그 대목은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 이건 뒤죽박죽이죠. 지금 최근에 당정 충돌 그 위에 봉합국면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된 내용 쭉 이어가는데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속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당 소속인 배현진 의원 시내 거리에서 괴한에 피습당했고요. 병원에 이송됐다. 요 속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이 취재 기자 좀 연결해 보겠는데 김지영 기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정치부 김지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상황 좀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18분쯤입니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 거리에서 불상의 남성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돼 현재 강남서로 인계됐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15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급박한 만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현재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이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출혈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는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설명한 내용 중에 지금 저도 예. 그렇고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지금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15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파악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 피의자 본인이 예. 자신은 15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15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예. 아무래도 이 촉법소년이라든지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라는 것들이 이제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건 지금 피의자 주장이고 자세한 건 경찰 조사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 15세면 중학생 아닙니까? 지금요. 저게 맞다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게 신호는 금방 파악할 테니까 이걸 거짓말을 한다고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5세 부분이요. 예, 바로 이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긴 하겠지만 예.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의자도 당황하거나 이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15살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약간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속보를 보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연상을 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오히려 더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정치 테러일 가능성 이것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파악된 거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예. 대낮 강남 거리에서 한 남성에게 돌로 가격됐다. 이러한 사실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피의자의 어떤 신상이라던가 왜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뭐 어떤 혐오 정치다, 이런 정치 테러다 이런 예.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피의자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어보면서 접근을 하고 가격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확인을 하고 또 가격을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15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 맞는 얘기라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맞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들어온 뭐 속보 내용은 좀 있을까요? 지금 전해드린 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피습을 당했고 예.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요 내용 정도가 인데요. 예. 아직 경찰 조사가 좀 진행돼 봐야 예.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어떤 정치 테러인지 이런 예. 부분을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배현진 의원이 서울 시내에서 한 남성에게 둔기로 가격을 당했고 그 남성은 스스로를 15살, 15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인지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지금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고요. 부상 정도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정도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아, 이거요. 가만히 있어. 이걸 어떻게 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손정욱 변호사. 15살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약간 촉법소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요? 뭐 나이는 이제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지문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알겠죠. 신분증이나 예. 나이는 이제 금방 파악될 텐데. 이거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 그 배현진 의원이시죠. 예. 의원을 이게 강조하는 거 보면
만약에 그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이게 참 심각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의원이라고 이게 계속 묻고 한 거 보면 좀 정치적으로 이제 적대 진영에서 이게 테러를 하면 이거는 정말 얼마 전에 그 우리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 대사 리포트 대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예. 또 송영길 대표도 이제 그때 있었죠. 그때도 둥기였어요. 예. 따라서 이런 일이 정말 이제 그 극단 정치, 정오 정치, 사람을 죽이는 정치 이러다면 이게 계속 모방 범죄나 또 이게 다른 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동기 파악을 신중하게 잘해서 예. 어떤 동기인지부터 빨리 파악해서 좀 이게 그 근본적인 예. 대책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을수록 사실은 주의해야 될 게 아직은 모릅니다. 뭔가를 단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걸 너무 뭐 확실한 거 아니냐 보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를 좀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요. 근데 예, 이 말씀을 좀 배현장님.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20, 30년간 이렇게 선거를 예. 분석해왔지만 피섭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용어가 예. 이렇게까지 선거의 변수로 등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산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 피습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예. 일어난 오늘 낮이에요. 지금 보니까. 낮입니다. 예. 강남에서 배현진 의원의 피습. 이건 우리가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선거에서. 이전에는 없던 일. 단발성 정도로 정말 한 건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선거가 70일 이상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름까지 물어보면서 배현진 의원이시죠 하면서 피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 이건 첫 번째로는 저는 유권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2024년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두 번째는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때도 단순히 피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부여됐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뭐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부분까지 또 왜 피의자 이 범죄자와 관련된 예.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는지 여부까지 예.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면 이게 자칫 다른 이전의 선거와는 다르게 투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했지? 피습?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지? 역대에는 우리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피습이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온 속보부터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속보가 나왔죠. 여당 배현진 시내 거리에서 괴한의 피습, 병원 이송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 순창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는다는 사항까지 돼 있고요.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 피습 피의자 현장에서 체포 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가 됐다. 그러면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에 들어갔겠죠, 지금요. 자, 그리고 피의자는 스스로를 15살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살이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배현진 의원이시죠? 라고 물어본 뒤에 접근 가격. 이겁니다. 이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이거요. 일단 제가 다른 분들께도 조금 한 3, 40초씩 시간 드릴게요. 우선 성추인 부의장. 예.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예, 어떤 그렇죠. 정치적인 네. 동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만 일단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배현진 의원이시로라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특정인을 확인하고 뭔가 지금 흉기로 둔기로 지금 강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역시 말씀하신 대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이런 피습이 계속 일어나는 것, 이재명 대표 피습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 뭐 배후 같은 게 따로 없다. 혐오 정치, 이런 증오의 정치 이런 것들을 일삼았던 정치인들 사실상 말로써 누군가를 둔기로 때린 것보다 더 강하게 예. 때리고 사실상의 말로써 인격 살인을 했던 그 정치인들의 행위가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행위들 뭐 다들 하네, 정치인들도 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 밝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결과들을 봐야 되겠지만 예. 이런 문화들 만든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손잡고 저는 같이 손잡고 뭔가 발표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여야가 지금 합동으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법안을 하든 뭐 결의문을 내든 우리가 혐오 배제 정치 좀 자제하자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나온 사진이요.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저게 둔기거든요. 지금 돌로 알려져 있거든요. 돌을 사용한 걸로. 근데 지금 이게 좀 둔기니까 약간 뿌옇게 표현했는데 저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배현진 의원실에서 요 사진을 제공했다 그래요.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분기의 모습인데 돌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저거는. 이거 일단 제가 강전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윤경호 소장님께 요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강전의 부위원장. 일단 부상을 당한 배현진 의원이 좀 이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으면 하는 뭐 지금 다른 편을 다 그 바람을 말씀하셨고요. 글쎄요, 이게 저는 여기 깜짝깜짝 놀랄 일이네요, 정말요, 지금요. 네, 저는 이 사건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모방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가덕도 공항 부지에서 피습을 당한 이후에 경찰에서 당대표들에 대해서 경호 인력이 굉장히 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대표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엄하게 하고 네,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급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늘 함께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안 거죠.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습 사건에 대해서 범죄라는 것은 모방 심리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나온 그 속보에 의하면 예. 지금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에는 15세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제 모방 심리가 좀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내가 왜 우리 작년에도 묻지마 범죄들이 있었을 때 온라인에 뭐 예고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사실 경찰력이 낭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마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갖고 이 사건들이 빨리 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제가 뭐 한 시간 1분 정도 될 텐데요. 이거는요, 글쎄요. 일단은 모릅니다만 그냥 보통 사람을 상대로 그냥 아무리 봐도 무차별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확인 과정을 통한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그렇다면 무슨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개인 원한 이런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뭔가 생각이 이렇게 극단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있었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인도 예. 평범한 공무원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예. 근데 거기에 우리 성치훈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 사실 저는 언론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상대에 대한 악마화, 이게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보는 분들도 거기에 호응하고 박수치고 또는 따라가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15살의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가 이런 극단적인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상대에게 뭔가를 자기 의사를 보여주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예. 그러면 정말 저는 저 자신부터 좀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에 속으로 악소리를 냈는데요. 예. 정말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 단계를 넘어서 욕설을 붙고 물리력을 행사해도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이 진영 논리로 따지면은 뭐 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사회가 된다면 그건 기성세대 모두가 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요. 예. 이건 꼭 정치인 언론인만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이상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제 스스로가 우선 좀 부끄러워서 그거에 제가 일조를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조심을 해야겠다.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자극하지 않게 확인 후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좀 서울 시내 거리에서 교환에 피습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속보가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속보로 좀 보죠.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 얘기입니다. 지금 배 의원 의식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닌 걸로 일단 나옵니다. 다른 속보도 좀 마저 보죠. 앞선 속보 좀 보여주세요, 다시. 자, 경찰은 이 용의자 강남경찰서로 압송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은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의자는 스스로를 15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속보가 좀 계속 들어오니까요. 중간중간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준비된 이슈에도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며칠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제목 보시죠. 약속 대련이라고 계속 거론하고 있는 이준석. 도대체 왜일까입니다. 왜일까? 약속 대련이요. 지난 22일서부터 최근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 자격이 됐죠.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중차대한 특검 문제를 네.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바터로 니네 사람 하나 잘라 이런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특검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약속 대련이죠. 나는 동훈이를 혼내는 척하면서 여기선 또 이제 신뢰를 받고 뭐 이런 약속 대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속 대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봉합 결말이 나오는 거지.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고 이렇게 신뢰 없는 사람끼리 싸우면 이런 결말 안 나옵니다. 성추 부의장. 이제 뭐 저 소속 정당은 다르시지만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아니 여당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뭐 이런 게 그게 어떻게 약속을 그걸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이거 약속 대련 같다. 약속 대련 같다. 어떻게 보면 본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제3지대 공간이라는 것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 그 주류 권력과의 그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공간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일 때 쫓겨났던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이준석 대표, 전 대표. 헷갈리네요. 그런 것 때문에 생겼던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등장으로 그 갈등의 주역들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속대로를 주장하는 건데 저도 뭐 타당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걸 평가하긴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약속대로는 서로 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합을 맞춰서 뭐 맨손 약속대로이면 합을 맞춰서 뭐 액션을 하고 아니면 칼이면 가짜 칼을 사용하고 뭐 그런 게 약속대로 진짜 때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약속대로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이면 진짜 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로 피해를 본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한동훈 위원장의 위치도 흔들흔들했기 때문에 이 진짜 칼을 갖고 싸우는 걸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약속 대련이라면 정말 용감한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한 편이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짜고 친다 지금 뭔가를.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은 한동훈 위원장 미국 유학 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유학 간다고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이가 지금 좋은데 약속 대련을 하는 거면은 왜 총선이 끝나고서는 미국에 갑니까?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신당을 창당을 했잖아요. 신당 이름도 뭡니까? 개혁신당이에요. 개혁적인 모습 보이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반윤석열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는데 본인은 연일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음모론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적인 모습인가? 본인이 신당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방송에 계속 이슈가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 노인 그 무임승차 폐지 공약 그때 잠깐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 사실 어제 합당도 했어요. 양양자 의원과의 합당도 했는데 그게 조명을 못 받았어요. 지금 우리 이 중도를 표방하는 MBN에서도 그 이준석 대표의 합당 이야기보다 이준석 대표가 음모론 제기하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런 얘기를 끊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게 과연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맞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MBN이 중도를 표현한다는데 뭐 그런 건 없고요. 우리는 MBN 뉴스와이들은요 균형과 공정을 항상 딱 손에
잡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누굽니까? 이른바 천아용인의 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이준석 전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 이렇게 꼽히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의 약속대련 발언은 국민의힘의 변화 조짐을 견제하기 위한 프레임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아, 이거 좋은 평가 아니네요. 아무리 봐도. 서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얘기를 자꾸 그러는 걸까요? 만약에 그 두 가지 경우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진짜 약속대로라고 믿고 있다면 예. 정말 그거는 대통령실이나 당의 소식에 너무 문외한 이제 정보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인데 그렇게 약속대로라고 믿을 만큼 그 정도로 그 소식이 끊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저는 그렇다면 이게 그 의도가 있다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제 약속대련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럼 이게 계속 이 주장을 하느냐?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그 본인이 쇼를 워낙 많이 나니까 본인이 한 바에 의하면 원래 이게 그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입니다. 본인이 쇼 많이 봤으니까 쇼 많이 본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쇼로 보인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큰 피해자죠. 예. 모든 게 뉴스가 전부 이게 윤석열 한 갈등에 집중되다 보니 이준석 대표 뉴스가 안 나잖아요. 예. 본인이 가장 이게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예.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기를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좀 세 분은 일관되게 비슷한 분석을 해주시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거기서 신당이잖아요. 손을 잡느냐 마나 이거 갖고 지금 얘기가 도대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총선 출마하세요. 뭐 광주든 아니면 인천 계양을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 같이 지금 신당을 만들고 계신 분이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했나 모르겠는데 인천 계양을 우리가 왜 갑니까?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으면은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런 복수혈전 영화 찍는 걸 한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께서 분당에 안철수 위원장 지역에 나가면 1,000만 관객 넘을 겁니다. 배윤찬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분당 가세요.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으세요. 그러면 뭐 1,000만 관객 금방 옵니다까지 했는데 이거 역시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약간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뭐 간접적으로든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른바 이게 이제 뭐 어떤 현상이냐면 친구 현상이에요. 영화 친구 현상. 친구? 예. 네가 가라 하와이.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예상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빅텐트가 되려면 서로 간에 뭐 주거니 받거니 이제 화합이 돼야 되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서로 불가능한 일을 개항을에 출마해라. 아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 오히려 나가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는 지금 빅텐트 논의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제가 우리 뉴스와이드에서도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3P 현상, 필로소피, 철학적으로 이준석, 이낙연 철학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지향점이 달라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팔러시, 공약인데 지금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이야기하는 순간 이낙연 전 총리가 메시죠.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건 못 받아요. 본인이 만 65세 이상 지금 무임승차 연령대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대한노인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정책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이낙연 신당과 결합되는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신당. 그래서 새로운 미래대연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P는 뭐냐면 예. 피플은 비빔밥 좋아하는 이준석 대표가 예. 이게 합해지려면은 현역과 비현역이면 안 합해져요. 이게 비빔밥이 안 돼요. 예. 서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 원칙과 상식으로 이제 민주당 탈당한 미래대연합 현역 의원들과 예. 이준석 대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원칙과 상식 합하면 현역 의원 3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아직까지는 붙들지 않고 양양자 의원 한 사람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빅텐트 되기가 힘들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단적으로 이 65세 이상 이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거 안 된다 폐지한다고 공약을 내는데 이거에 대한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개항을 괜찮은데 그쪽 가보시죠라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 분당 가보세요. 가서 누구하고 붙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서 분당 갑의 국회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계신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신당의 전문가 또는 합당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표현은 선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배인 분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당에서 했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좀 다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워낙 뿌리가 이렇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두 당이 합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힘들다군요. 힘들다. 유경호 소장님, 이른바 낙준연대거든요. 이게 뭐 낙준연대 아니면 그 지나서 또 합당까지 가능성. 이러면 점점 이게 낮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낙석연대라고도 얘기하대요. 낙석연대요? 그게 좀 더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아. 그런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이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저 낙석연대를 디딤돌로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저 젊은 보수를 내세운 저 정치인이 지금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일정한 지지층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예. 뭐 일반 그러니까 유권자인데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이 정말 예리하게 제가 써놓은 거하고 비슷해요. 저는 공통 가치라고 써놨는데 예. 그걸 필로소피라고 표현하더만요. 예. 그리고 공약 그리고 절대 지지층이잖아요. 이 세 개가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 정당 만들려면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통 가치죠. 정강이든 정책이든 그래야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 정당의 탈당파 연합, 낙천자 연합 또는 비주류 연합 이 비판과 조롱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낙연, 이준석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안철수 의원도 지적했듯이 합쳐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그야말로 NT 윤석열, NT 이재명파가 다 모여라.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용 정당이다. 이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 지속 가능한 대목이 이거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 우리는 정말 쓴맛을 봐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저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낙준연대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들과 함께 하려면 다음번 대선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됐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다음번 대선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다음번에 대선 주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대선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려면은 본인이 대선까지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이 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 당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고문 정도의 역할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낙연 대표가 그 정도를 받으면서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창당할 때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총선에 출마해서 한 번 더 빼지다는 것보다 본인이 다음번 대선 한 번 더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대선을 나가려면은 개혁신당에 본인이 들어왔을 때 이준석과 그럼 당내 경선을 할 것이냐? 쉽지 않거든요. 지금 개혁신당의 주 세력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유승민 대표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이유, 이것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지금 알력 다툼이랄까요? 이런 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여론조사를 좀 직접적으로 다룬 주제인데요. 일단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에도 뭐가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47% 대 35% 엇갈린 평가다. 그러니까 누가 47, 누가 35? 뭐 이렇다는 뜻 같은데요, 지금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586 운동권 이런 얘기 요즘도 하지만 앞서서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뭐 이런 얘기 많이 꺼내놨거든요. 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의 헌신과 당시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깊이 존경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운동권을 했다는 것을 어떤 특권처럼 여기면서 수십 년째 정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인물처럼 행동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보면은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386 운동권을 굉장히 몰아치고 있죠. 비판 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당정 충돌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모습을 여론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동훈, 이재명 각각의 직무 수행 평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직무를 잘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가 47%입니다. 47%. 근데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질문인데 35%예요. 차이가 좀 나죠, 지금? 나죠. 자, 배용찬 소장님. 예. 이거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차이. 이른바 이제 신상 효과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존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 못 봤던 인물이에요. 물론 호불호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전에 그 그래프를 한 번만 더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잘하고 있다 30%대. 예. 잘 못하고 있다 56. 예.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은 지금 이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 한 거예요. 30% 윤석열 정도.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없던 분위기를 끌고 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 무당층, 2030 MZ세대, 예. 여성, 자영업층 이렇게 작동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신상 효과 또 흥행 효과가 예. 또 불러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인입니다. 이른바 새롭게 정치인으로 등장하면서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나 예. 정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
지지율이 결집되는 현상.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스피치 효과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 대중정치인 나왔을 때 스피치를 잘 못하면 이게 주목받기 힘들거든요. 말을 좀 그렇죠. 잘해야 된다. 근데 방문하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내가 이곳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랬죠 지금요. 모비딕을 이야기하죠. 또 사극은 최수종의 것. 그다음에 동료 시민들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은 뭐냐면 타겟팅을 잘해요. 일단 어떤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그쪽을 밀고 나갈 때 지지층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결집을 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것은 86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지금 좀 난관에 봉착하긴 했지만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한 달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인물도 또 부각이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습. 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단 초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초관심 현상으로 저렇게 직무수행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높게 나와요. 근데 그 여론조사 중에서 다른 항목들을 보면 특히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권 견제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높거든요. 이 괴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잠깐만요. 무슨 현상이요? 자이가르니 현상. 자이가르니 현상이 뭐냐면 쉽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을 봤더니 이건 아닌데. 손용 변호사를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봤더니 이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파장, 또 주변에 지나치게 검찰 예. 또 이 이른바 공천과 관련된 이 마찰음, 또 파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자이가르닉을 뛰어넘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총선 구도가 교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이가르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쓰신 것 같은데요. 기억을 보니까 내가. 총 4번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쓰셨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용환 전 혁신위원장을 만났다 그러네요. 이걸 인용환 전 위원장이 스스로 밝혔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셨어요? 비대위원장 되신 이후에요? 최근에도 만났어요. 예. 원래 뭐 여러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이제 해온 일 저는 또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바탕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힘내시라. 네.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기자를 좀 궁금하게 해야 될 얘기도 네. 있죠. 다 얘기하면 재미없죠. 너무 궁금. 정치훈 부의장. 다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들. 근데 뭐 격려했다는 정도인데 무슨 얘기를 진짜 했을까요? 뭔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성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인용환 혁신위원장께서 직전 혁신위원장이셨고 그리고 그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인용환 혁신위원장도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매우 신선함으로 좀 많은 이슈를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몇 번의 설화로 문제를 좀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나는 이런 걸로 좀 곤란함을 겪었는데 설화를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은 요즘 발언이 부쩍 줄었거든요. 적극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자들께서 언론들이 보통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난 발언을 갖고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은 절대 해석해 주지 않고 절대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면 민주당은 그런 정당 아닙니까? 뭐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말을 최대한 줄이는 걸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인용환 혁신위원장의 조언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런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민주당의 이전에는 이제 뭐 삼총리 중에 2총리를 만나셨고 3총리 다 만났었죠.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본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지금 차기 총선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여론조사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좀 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총선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보니까요. 6시 40분이에요. 지금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방 아까 속보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좀 빡빡한데 주제가 좀 하나 남아있어서 속도 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할아버지가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대표 할아버지. 이거 은혜입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아저씨. 얘들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시작. 교정해 주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사랑해요. 잘생긴 할아버지 막 이런 얘기 나왔네요.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제가 다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컷오프 기준을 민주당이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논평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폭,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의 그 중호 발언, 5대 혐오 범죄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컷오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5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놀란 것이 그 조건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컷오프 기준, 그러니까 아예 공천 배제 기준이잖아요. 이게 5가지 혐오 범죄인데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중호 발언.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했는데 뭐 15년 기준, 10년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근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음주운전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4년이니까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기준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서정욱 변호사, 요거 컷오프 기준 민주당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뇌물이나 돈봉투 받은 게 나빠요? 음주가 나빠요? 정치는 이제 뇌물이나 돈봉투 부패한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직장 갑질보다 부패 범죄 이게 빠져 있어요. 잠깐만요. 그 기준 5개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중호범죄. 그런데 부패 범죄가 없네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뇌물이요. 쌍방울은 이제 800만 불로 기소 이제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로 이제 성남 FC도 100몇십억 되죠. 이런 게 다 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봉투 받은 것도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저는 이게 이재명 맞춤형으로 기준을 만들었고, 근데 피해간다고 피해갔는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직장갑질 중에 조명현 씨 버카. 주말에 그걸 또 그렇게 아니 보십니까? 주말에 그 일제 샴푸 사오고 쏘고다고 게 빠르라는 거 갑질 아닙니까? 이게 을질입니까? 이게 갑질이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는 해당 안 됩니까? 그다음에 정오 발언 형수한테 쌍욕한 거는 정오 발언 아닙니까? 이게 사랑 발언입니까? 저는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결격사유다. 윤경호 선생님, 특히 사실은 부패 범죄가 이 기준에 빠진 거는 좀 뒷말이 있어요, 지금요. 제대로 된 지적하셨네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요, 국민의힘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규정이다, 또는 민주당 뭐 이거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합니다. 아니 민주당은 이렇게 형편없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저희는 제대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겁니다라고 내놓는 게, 그게 아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처럼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기회 이거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만든 규정 아니냐, 속이 시원하시죠. 그러나 그런 비판보다는 저희는 이거 피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경쟁을 하지 말고 잘하게 경쟁을 해봅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서서 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 피습과 관련해서 기자연결했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속보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기자연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취재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저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지영 기자. 예.
아까 연결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예,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좀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습격범이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성인 주먹이라면 꽤 큰 정도라서 좀 출혈이나 이런 게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지금 배 의원은 순천향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의원실 측에 따르면 현재 의식은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패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15세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아직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또 확인된 거나? 예,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 15살이라는 것은 지금 경찰 조사에서 예. 습격범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예정된 사항이 좀 파악이 됩니까? 여야,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논평을 냈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폭력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예. 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어 터라 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 사건 동기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 아마 병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상황도 파악을 하고 뭔가 위로 차원에서 가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은요? 예, 아무래도 당내 의원이 이제 시내 한 복판에서 그것도 이제 오후에 한낮에 피습을 당한 거기 때문에요. 상태를 살펴보고 위로하고 또 이제 어떤 상태인지 지금 보기 위해서 아마 예. 병원으로 급하게 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원, 그러니까 지금 순천한 병원으로 알려 있잖아요. 거기로 예, 예. 가서 방문을 해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지금 의식도 있는 상태고 뭐 생각보다 큰 부상 아니라는데 만날 텐데 지금 병원 한 모습이거든요. 잠시 뒤에 지금 병원에 도착할 텐데 벌써 기자들이 가 있군요. 현장에요, 지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병원에서 지금 브리핑 예정이라는 소포까지 들어와 있네요. 지금 네. 현장 모습입니다. 들어보죠. 아직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착을 했어요, 지금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병원에서 이제 목소리 들어옵니다. 들어보시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천향대학병원에 도착을 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 유감 표명 그런 취지. 그리고 지금은 막연한 추측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쾌유를 빌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군요. 속보로. 진상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막연한 추측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막연한 추측 이런 거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쾌유를 빌어달라. 이런 당부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빠르게 갔네요. 손정욱 변호사. 그렇죠. 아마 이제 한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상 정도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이 테러 자체가 이제 심각한데 부상도 저는
쾌유를 빌지만 정말 이제 그 돌로 한 게 그게 힘껏 친다면 상당히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게 그 어떤 상태일지 쾌유를 빌겠지만 급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빨리 병원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속보 다시 한번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속보 아까 방금 들려드렸는데 속보로 다시 한번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병원에 도착해서 기자들 앞에서 진상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했고요.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 또 일어난 거 아닌가, 여기서 또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막연한 추측으로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는요, 아마도 정치인들에게, 여야 정치인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지금 또 막연하게 또 사실과 다른 얘기, 추측성 얘기,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국민들 괜히 불안하게 이러면 안 됩니다는 당부까지 남겨놨습니다. 자, 마지막 속보까지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좀 미뤄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